러시아의 돈바스 초토화 계획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TOS-1A의 열압력 MLR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도네츠크 인근 지역을 문자 그대로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밀 유도탄이 부족해지자 주요 군사 거점만을 타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변 일대에 무작정 공격을 쏟아붓는 작전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포탄 세례 속에서도 흩어진 병력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높았습니다. 실제로 세베르도네츠크 전선은 정면에서 다가오는 러시아군의 진격과 포파스나 돌출부로부터 후방을 노리는 공세를 모두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포위되지 않고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는데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격을 쏟아내고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민간인의 희생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격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자국의 여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측의 13번째 장성급 전사자가 발생하자 국방부 장관의 말 한마디로는 해결되지 않을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또한 세계 각국은 해상을 봉쇄하고 있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흘러가는 전황 소식들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돈바스 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는 지점은 리만과 바하무트, 포파스나 사이의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스나 고지대를 장악한 우위를 토대로 북서쪽으로 진격하며 세베르도네츠크와 그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이곳에 떨어진 포격은 숲이라는 자연적인 엄폐물을 없애버릴 만큼의 화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격을 일주일 넘게 퍼부은 결과 러시아군은 리만 외곽 마을에 진입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도시가 완전히 장악당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내부에서 포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리만에서 철수해 세베르도네츠크 전선의 병력들과 합류한 뒤 포위망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전황은 러시아군 역시 이지움에 배치된 병력들을 옮겨 세베르도네츠크 전선의 공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러시아군이 무시무시한 화력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주변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를 점치기는 어려운데요. 러시아군이 이 같은 공세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역시 이지움에 배치된 병력들을 옮겨 세베르도네츠크 전선의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르히 하이다이 주지사는 순간적인 화력 집중에 루한스크 지역을 95%까지 점령당하긴 했으나 러시아군의 강력한 포격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며 화력이 떨어질수록 병사들은 동기부여의 추진력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군의 화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강렬했지만 이러한 포격 세례는 주변을 황폐화시킬 뿐 실질적인 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피해는 적을 수밖에 없는 낭비가 심한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80일을 넘는 시간 동안 버틴 마리우폴을 생각하면 포격과 포위만으로는 전선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은 극명한 이치였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진격하기 위해서는 참호전을 통해 방어선을 돌파할 수밖에 없었고 참호전이야말로 우크라이나군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현재 동부 돈바스 최전선에서는 궂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근접 참호전이 한창이었는데요. 이 전투에서 목격된 우크라이나 보병부대의 침착함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는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발밑으로 떨어진 수류탄을 재빨리 집어들어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주변의 포격이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군 보병은 빠른 판단을 내려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편적인 모습만 봐도 참호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숙련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하기 위해 제-22 스페츠나츠 여단의 특급 저격수를 이곳으로 파견했고 칠러 언론에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하며 저격수 부대를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며
러시아 저격수가 우크라이나와의 저격전에서 패배에 전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의 정예병사까지도 참호전에서만큼은 우크라이나군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곳을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2014년부터 전투를 거듭해왔으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참호를 집처럼 여기는 사람들이고 참호 속에 부엌이나 식당, 휴식 공간을 마련할 정도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한 베테랑 전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군이 온갖 공격을 쏟아붓고도 우크라이나군의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현재 언론에 따르면 틱톡 부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카디로프 연대 5소대 사령관 가프루 디칼로프 소장과 4소대 부관인 아스바드 이드리소프 상사까지 이곳에서 전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지휘관을 잃는 일만큼 사기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텐데요. 최근 러시아군은 13번째 장성급 전사자를 발생시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누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사한 카나마트 보타셰프 전 소장은 2012년 당시 추락사고를 겪으며 퇴역했으나 63세 나이로 다시 전장으로 불려와 수호-25 공격기를 운용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가 운용하던 수호-25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에서 로켓과 폭탄 등을 투하한 직후 회피 동작을 취하다가 스팅어 대공 미사일에 당했고 그는 피격 후 일어난 폭발에 공중에서 즉시 전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 측의 13번째 장성급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보다 러시아 공군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10년 전에 퇴역한 장군을 최전선에 내보낼 정도로 러시아의 공군 조종사들이 남아나질 않은 상황이며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수호-257 같은 최신형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따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조종사 한 명을 육성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보타셰프 소장은 현역 시절 최고 등급인 저격수 조종사 자격을 획득했는데 이를 위해선 통상 8년의 훈련 기간과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공군은 지금까지 206기의 전투기와 170기의 무장헬기를 잃었으며 그만큼 조종사들의 피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억지로라도 징집해 늘릴 수 있는 지상 병력과는 다르게 숙련된 조종사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뚫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투기의 대체제가 되는 무인 공격기를 사용하면 조종사의 훈련 시간을 삭제하고 공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드론 운용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의 1등 공신이라고 불리는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현재 오데사 상공에서 비행하며 러시아 흑해함대의 동태를 살피고 접근하는 기색을 보이면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흑해함대를 드론만으로 완전히 막아내기는 힘들었으며 루마니아 해안 마을에서 손상된 TB2 드론이 떠내려온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한 리투아니아 인플루언서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바이락타르를 선물하기 위해 500만 유로의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보병들에게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스위치 블레이드 300 역시 비무장 목표물과 보병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고되는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장면들만 봐도 우크라이나군이 점점 구소련제 무기의 사용을 줄여나가며 서방 무기 사용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전쟁에서 시간은 철저하게 우크라이나군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니혼게이자 신문이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의 점령지는 지난 3월 30일 당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28%에 달했지만 현재는 20%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러시아의 점령지가 줄어든 이유는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와 자국 본토를 잇는 돈바스 지역으로 목표를 축소했기 때문이지만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목표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남부의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의 흑해함대는 전 세계의 최우선 순위 표적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해군의 지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덴마크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하푼 대한미사일은 능동 레이더 호밍을 사용하여 마하 0.71의 속도로 목표물에 날아가는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게다가 리투아니아와 영국은 우크라이나 항구에 대한 흑해함대의 봉쇄를 풀기 위해 각국의 해군 연합작전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강경한 대응은 전 세계 10%의 밀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선을 러시아가 차단하면서 전 세계 식량 부족과 곡물 가격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확전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적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부디 이번 전쟁의 피해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